명절 아침 적막한 집안을 가르는 전화벨 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굳은 허리를 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탕을 끓이느라 쑤시지 않는 곳이 없었지만 이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만 같았죠. 며느리였습니다. 오, 애미야, 전화했구나. 못 빠지게 기다렸다. 음식은 다 준비되어 간다.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잡채도 잔뜩 해놨는데. 제 들뜬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와 박혔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윽고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죽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속이 울렁거려서. 이번 추석은 아무래도 틀린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절 아침마다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레퍼토리. 저는 애써 아무것도 모르는 척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지난주에도 아프다더니 병원은 가봤니? 내가 지금이라도 택시 타고.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 며느리는 제 말을 칼같이 잘라냈습니다. 저 지금 사람 목소리 듣는 것도 힘들어요. 그냥 좀 누워서 쉬어야 하니까 이만 끊을게요. 어머님. 아, 그리고 아범도 저 간호해야 해서 못 가요. 그렇게 아세요. 뚝. 제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전화는 무정하게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든 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집안 가득 진동하던 맛있는 음식 냄새가 역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3일 밤낮을 꼬박 세워 만든 전과 나물, 갈비찜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정작 그것을 먹을 자식은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창밖을 보니 이웃집들은 자식들이 몰고 온 차들로 북적이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수십억 대 자산을 가진 이 종갓집 대문만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가엾게 또 얼마나 한심하게 볼까요? 자식 하나 있는 게 저 모양이라고 돈만 많으면 뭐 하냐고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기름때 묻은 제 앞치마를 적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꾀병이 아니었습니다. 제 피와 땀이 깃든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소리 없는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72, 경기도 외곽에서 3대째 내려오는 전통장을 담그며 살아온 이금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희 집안의 장맛이 세월을 담아 깊고 진하다고 칭찬하지만 정작 제 인생은 짠맛과 쓴맛의 연속이었죠.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하나뿐인 아들놈만 바라보며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물려준 이 종갓집 터와 수백 개의 장독대는 제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집안의 가장 귀한 씨간장이 담긴 황금 항아리는 단순한 항아리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역사이자 제 자부심 그 자체였죠. 하나뿐인 아들은 착하지만 사람이 조금 무르고 귀가 얇은 게 흠이라면 흠입니다. 그런 아들이 몇 해 전 최미영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두말 없이 허락했습니다. 싹싹하고 애교 많은 모습에 저도 마음을 열었죠. 처음 몇 년간 며느리는 정말 싹싹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제 어깨를 주무르고 장 담그는 일을 곧잘 거들기도 했죠. 하지만 이 집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제가 가진 땅이 수십억의 가치가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부터 며느리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나 제 생신 같은 중요한 날만 되면
어김없이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픈가 싶어 온갖 좋다는 약을 다 지어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걱정이 무색하게 명절이 지나기가 무섭게 쌩쌩한 모습으로 백화점을 활보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동네 사람을 통해 전해 듣게 되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얼굴을 보며 어머님하고 살갑게 부를 때마다 그 뒤에 그래서 그 땅은 언제쯤 하는 속내가 비쳐 보이기 시작한 것이 그 애가 탐내는 것은 제 건강이나 안위가 아니라 이 늙은이가 하루빨리 눈을 감고 남겨줄 유산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내봐도 에이 어머니, 미영이 그런 애 아니에요. 몸이 약해서 그래요. 라며 아내 감싸기에만 바빴죠. 저는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내 평생의 역사가 담긴 이 터전을 저 탐욕스러운 며느리에게 고스란히 넘겨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며느리의 진짜 속내를 만천하에 드러낼 마지막 시험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정말로 노리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진실은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부디 끝까지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돌이켜보면 며느리의 본색을 의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초 작은 가게를 열고 싶다며 제게 손을 벌린 적이 있습니다. 아들 몰래 제법 큰 돈을 빌려주었죠. 어머님, 꼭 성공해서 2배로 갚을게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던 겁니다. 하지만 그 가게는 얼마 못 가 망했다는 소식만 들려왔고 며느리는 그 돈 이야기를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굳이 며느리 체면을 생각해 묻지 않고 가슴에 묻어두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집에 다녀간 뒤였습니다. 무심코 마루를 거닐다 며느리가 소파에 두고 간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돌려주려고 집어드는 순간 화면에 떠있는 문자 메시지 몇 줄이 눈에 들어왔죠. 종갓집 땅 그것만 해결되면 우리도 강남 입성하는 거야. 친구와 나눈 대화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마루에 작은 감시 카메라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모를 도둑을 대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은 며느리의 행동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약삭빠르게도 집에만 오면 그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로만 움직이더군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더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자식들 기다리는 설렘보다는 올해는 또 어떤 핑계로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분노가 앞섰습니다. 그러다 문득 돌아가신 남편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큰돈 앞에서 본색이 드러나는 법이야. 하지만 진심은 더 큰 힘을 갖지. 당신의 그 장마처럼 말이야. 남편의 말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 더 이상 숨어서 의심하고 아파하지만은 말자.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 본색을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내 진심의 힘을 보여주자.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추석 길고 길었던 이 위선과 탐욕의 연극을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제안을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수화기를 든 제 손이 파르르 떨려왔지만 목소리만은 굳건하게 가다듬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 역시 연기를 해야만 했으니까요. 추석을 닷새 앞둔 날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자 아니나 다를까
잔뜩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애미야, 나다. 목소리가 왜 그러냐? 아직도 안 좋으냐? 네, 어머님 아이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네요. 이번 추석은 정말이지 못 내려가겠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아주 나지막하고 힘없는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됐다. 몸이 우선이지. 무리하지 마라. 그런데 애미야, 내가 요즘 통기력이 쇠해서 말이다. 혹시나 사람 일이 어찌 될지 모르니 미리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유언장을 썼다. 수화기 너머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숨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죠. 저는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습니다. 내 평생을 바친 것들이지만 다 가져갈 수는 없는 노릇이지. 특히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저 황금 항아리,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너도 잘 알지 않니? 그걸 너에게 주마. 내가 그래도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며느리니까. 황금 항아리. 그건 단순한 씨간장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부터 틈틈이 사모은 땅 문서와 집 문서를 넣어둔 말 그대로 수십억의 가치를 지닌 보물 단지였죠. 물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저와 눈치 빠른 며느리뿐이었습니다. 어머나 어머님, 그런 귀한 걸 저한테 아니에요. 어머님이 오래오래 간직하셔야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투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희열과 흥분까지는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힘이 넘치고 말의 속도도 빨라졌더군요.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 그러니 이번 추석 지나고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정식으로 넘겨주마. 그날은 아파도 꼭 와야 한다. 알았지? 그럼요, 어머님.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죠. 끙끙 앓아도 기어서라도 갈게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으로 파놓은 함정에 제 자식과 며느리를 밀어넣는 심정이 참담했지만 썩어가는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온몸이 썩어 문드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직후 저는 곧장 마루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발 제 예상이 틀렸기를. 며느리가 정말 아픈 것이기를. 그런 헛된 기대를 품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죠. 하지만 화면 속에 나타난 며느리의 모습은 제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며느리는 아프기는커녕 거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두 팔을 번쩍 들고 있었습니다. 거의 춤이라도 출 듯 가볍게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죠. 앓는 소리를 내던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어딘가로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며느리의 입모양과 손짓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드디어. 예, 그 황금 항아리요. 하하하. 며느리는 손가락으로 연신돈을 세는 신용을 하다가 창밖 어딘가를 가리키며 입을 크게 벌려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입 모양을 정확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평당 얼마. 그 순간 제 두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을, 제 손주를 낳아줄 저 며느리에게 일말의 정이라도 기대했던 제 자신이 한심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며느리가
제게 보여줬던 모든 살가운 행동과 다정한 말들이 결국 저 황금 항아리, 아니 그 속에 든 땅 문서를 차지하기 위한 가증스러운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제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휴대폰의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영상은 훗날 며느리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공개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터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모든 진실이 밝혀질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민낯을 확인한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분노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냉철하게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평생의 지혜와 경험을 모두 동원해야 하는 싸움이었죠. 가장 먼저 저는 오래전 며느리에게 빌려줬던 돈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열겠다며 눈물로 호소해 빌려갔던 그 돈. 망했다는 말 한마디로 흐지부지 되었던 그 돈의 진실이 궁금했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지금은 은퇴한 은행 지점장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죠. 며칠 후 친구에게서 걸려온 전화기 너머의 소식은 제 심장을 한 번 더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가게는커녕 손댔던 주식이 폭락하며 생긴 거액의 사채 빚을 갚는데 그 돈을 전부 썼더군요. 심지어 아직도 몰래 빚을 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꿈에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제 재산에 집착했던 이유가 밑빠진 독처럼 불어나는 자신의 빚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깨닫자 실소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대학생인 손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아들은 며느리에게 꽉 잡혀 살아도 그 아들인 제 손주만큼은 저를 참 많이 따르는 아이였죠. 할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민준아, 할미 좀 도와줘야겠다. 집안에 오래된 사진이랑 문서들이 많은데 이참에 싹 정리해서 컴퓨터에 보관 좀 하려고. 내가 잘 알지 않니? 손주는 주말에 당장 달려오겠다며 흔쾌히 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손주가 오기 전 며느리의 통화가 녹화된 감시, 카메라 영상과 친구를 통해 얻은 며느리의 빚 내역 자료들을 USB에 따로 담아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날 며느리의 발목을 잡을 족쇄가 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장독대 옆에 고이 모셔두었던 황금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묵은 시간장을 다른 곳에 옮겨 담고 그 안을 깨끗이 비워냈습니다. 이제 저 항아리에는 땅 문서가 아닌 쓰디 쓴 진실이 담기게 될 터였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마루를 닦으며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 유언장을 공개하겠다는 말 때문인지 아들 내외는 약속 시간보다 무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명절 아침에는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조차 듣기 힘들었던 며느리가 가장 먼저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이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 기력 없으시다더니 이렇게 혼자 다 치우시면 어떡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는 호들갑을 떨며 제게 달려왔지만 그 눈은 제 얼굴이 아닌 마루 한편에 놓인 황금 항아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 마주하자 오히려 제 마음은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왔느냐? 어서 들어오너라. 민준이도 곧 올 게다. 제 아들은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끌려온 사람처럼 표정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어색하게 제 눈치를 살피며 쭈뼛거릴 뿐이었죠. 저는 아무렇지 않게 차를 내왔습니다.
찻잔을 든 며느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초조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그 표정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저는 일부러 시간을 끌었습니다. 손주가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이 연극의 모든 관객이 모일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고요한 한옥마루에는 어색한 침묵과 함께 찻잔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황금 항아리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며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하는 씩씩한 목소리와 함께 손주 민준이가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노트북 가방이 들려 있었죠. 며느리는 손주가 탐탁지 않다는 듯 흘낏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래, 어서 오너라. 준비는 다 됐느냐? 네, 할머니. 이리 주세요. 저는 손주에게 그동안 모아두었던 자료가 담긴 USB를 건넸습니다. 민준이는 익숙하게 노트북을 켜고 작은 빔 프로젝터를 하얀 벽에 비췄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저 옛날 사진이라도 보여주려는가 보다 하고 무심하게 앉아 있었죠. 모든 준비가 끝나자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것은 단순히 유산을 나눠주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 집안의 가보인 저 황금 항아리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다. 제 말이 길어지자 며느리가 초조한 듯 몸을 비틀며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그 항아리는 언제 저에게... 저는 더 이상 그 가증스러운 연기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그래, 그 항아리. 내게 준다고 했지. 탐이 나거든. 내 손으로 직접 열어보거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며느리는 황금 항아리로 달려갔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보물을 손에 넣는다는 생각에 얼굴 전체에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묵직한 항아리 뚜껑을 들어 올리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항아리 속에는 빛나는 땅 문서 대신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가 전부였습니다. 맨 위에는 십수년 전 며느리가 돈을 빌리며 직접 서명했던 차용증이 놓여 있었죠. 그 아래로는 며느리의 이름으로 된 수천만 원짜리 사채 계약서들과 부동산 업자들과 수시로 통화한 내역, 그리고 저를 험담하며 나눈 친구들과의 메시지들이 전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새하얗게 질려 소리치는 그 순간 뒤쪽 벽에 환하게 불이 들어왔습니다. 손주가 프로젝터를 켠 것이었죠. 화면에는 며칠 전 아프다던 며느리가 거실에서 춤을 추며 평당 얼마를 외치던 감시 카메라 영상이 소리 없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이게 다 사실이야? 제 아들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하고 아내와 화면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닫고 얼굴이 시뻘개져서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님이 저를 모함하시는 거예요. 저 영상도 조작된 거라고요. 아버님 유산 독차지하시려고. 그때 제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제 평생 단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만하거라. 죽은 내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지. 사람은 돈 앞에서 본색이 드러나는 법이라고. 내가 내 재산을 계산하고 있을 때 나는 내 인생을 지킬 준비를 했다. 이 집의 주인도 내 삶의 주인도 바로 나다. 제 외침은 낡은 한옥 전체를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제 기세에 눌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너져 내릴 뿐이었죠.
저는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이 집과 땅은 너희에게 한 평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대신 이 모든 재산은 우리 전통장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재단에 기부할 것이다. 이 마당 한쪽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작은 쉼터도 만들 게다. 아들아, 너는 이 재단에서 밑바닥부터 다시 일을 배우며 땀의 가치를 깨닫거라. 그리고 민준아, 너는 할미를 도와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지켜봐다오. 며느리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그 누구도 며느리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여 제 처분을 받아들였고, 손주 민준이는 제 곁으로 다가와 떨리는 제 손을 힘껏 잡아주었습니다. 수십 년간 저를 짓눌렀던 탐욕의 그림자가 걷히고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그날이 지나고 거대한 종갓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간 자리는 시원하기보다 허전했고 아들의 깊은 한숨은 낡은 대들보를 울렸죠. 저는 매일같이 장독대를 닫고 장을 살피면서도 문득문득 가슴에 찬 바람이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신당한 세월이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돈과 땅을 지켜냈다는 안도감도 잠시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진 늙은이라는 현실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마루에 묵묵히 앉아있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덩치만 컸지 평생 어린애 같던 아들이 그날은 참으로 고단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 어리석음이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마른 어깨를 들썩이며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용서라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골마 터진 상처인 것을.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다. 말로 갚지 말고 내 남은 인생으로 갚아라. 이 애비가 남긴 소중한 유산이 무엇인지 이제부터라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배워. 그날 이후 아들은 달라졌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장독대를 살피고 제가 장을 담글 때면 서툰 솜씨로나마 곁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서먹했던 부자 사이에는 서툴지만 따뜻한 대화가 다시 오가기 시작했죠. 아들의 변화는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 번째 약이 되어 주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제 이야기를 듣고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할머니의 장 담그는 비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 모시고 작은 교실을 한번 열어보면 어때요?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손주의 성화에 못 이겨 마당 한쪽에 작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금자 명인의 전통장 담그기 교실. 과연 누가 올까 싶었는데 약속한 날이 되자 동네의 홀몸 어르신들과 아주머니들이 20명 넘게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제가 매주를 쓰고 소금물을 맞추는 비법을 하나씩 풀어놓자 모두의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담그는 내내 웃음소리와 구수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죠. 누군가는 먼저 떠나보낸 남편이 좋아했던 된장찌개 이야기를 꺼냈고 또 누군가는 친정어머니에게 어깨너머로 배웠던 고추장 비법을 풀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평생을 지켜온 이 장독대가 단순히 돈과 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소중한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명절에도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아 외로웠던
이 넓은 마당이 이제는 따뜻한 이웃들의 온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저는 교실이 끝난 후 모두를 황금 항아리 앞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새로운 꿈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 항아리는 이제 우리 동네 어르신들의 삶과 지혜, 각자의 손맛이 담긴 이야기 항아리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 대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저를 돈 많은 종갓집 할머니가 아니라 맛있는 장맛을 나눠주는 우리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아들과 손주, 그리고 좋은 이웃들과 함께 장을 담그고 이야기를 나누는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황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오롯이 저 자신이며 그 삶을 채우는 것은 돈이 아닌 사람의 온기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댓글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